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정말 장 초반에 많이들 놀라셨죠. 아니면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이 정도는 예상했다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이어서 매도 사이드카 연달아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저희가 그래서 특집으로 지금 원래 생방송이 없는 시간인데 연달아서 생방송을 릴레이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예고를 드리면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이은택 이사님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이후에 장호진 대표님과 박병창 대표님까지 모셔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가장 현명하게 어떻게 이 구간에서 대처를 해봐야 되는지 들어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뭐 그 이후에 클로징벨 라이브 또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실 장 초반 정말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1%대 하락으로 순간적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급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20분간 매매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에서는 한 번 더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또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5%대 하락하면서 7,752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6%대 하락입니다. 938선. 오늘 애초에 처음부터 1000을 깨면서 1000 밑에서 출발을 했었죠. 자, 오늘 잠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나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소폭이지만 매도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피에서는 소액이 아니군요. 1조 넘는 매도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환율이죠. 달러원 환율 오늘 1,54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원 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국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높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와 릴레이 인터뷰 함께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인터뷰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팀 이은택 이사님 나와주셨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구원투수로 이렇게 나와 주신 거겠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그러니까요, 시장이 저는 이제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저녁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하락해서 또 네. 이렇게 하게 된대요. 진짜 시장이 네. 물론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네. 미국 시장이 워낙에 급락을 했고 네. 특히 우리 시장과 굉장히 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주의 급락, 뭐 마이크론의 급락,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주말 내내 좀 두려워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은 하셨지만 오늘 요 정도의 하락의 정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시장에 대한 총평 좀 듣고 싶네요. 글쎄 뭐 하락은 네. 언제 이렇게 경험해도 참 힘들고 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아마 투자자분들 거의 다 그랬을 텐데 토요일 오전에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카톡도 많이 받고. 네. 그때 제일 힘든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지표들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시작한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니까 그나마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급락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토요일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사실 그때 급락했던 원인이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네. 이제는 진짜 높아졌다.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고용 지표가 그게 촉발을 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일단 오늘 사실은 네. 제가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게 하반기 전망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반기 전망에 마침 그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랑 볼까요? 연결해서 네네. 하면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고용하고 이제 금리 얘기하기 전에 이 조정이 나온 자리를 보면은 이게 저희가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쓴 게 MDD라는 지표하고 이격도라는 지표인데 MDD 이제 고점 대비 얼마 하락했냐, 그러니까 이걸로 얼마 빈번하게 하락이 나오냐, 이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네. 익숙하실 거예요. 이그전. 아마. 네네. 이그전에 뭐 많이 썼던 거죠. 이게 작년 10월부터 9월, 10월부터 저희가 썼던 거고 네. 간단한 지표지만 사실
이걸 작년에 이걸 기준선으로 잡기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와 이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뭐 지금은 다들 많이 쓰지만 사실 그때 처음 제가 고안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보신 것 같이 이제 닷컴 버블 때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하락이 어느 정도 주기로 나타나냐. 더 빨리 급등했을수록 더 자주 하락이 나온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했었죠. 그럼 3개월 단위로 이제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닷컴 버블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거든요. 그럼 이런 비슷한 속도로 갔을 때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 이게 뭐 딱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저번에 조정 나온 게 3월 초였죠. 그렇죠? 그렇죠. 3월 초에 이란 뭐 이 전쟁 얘기 나오면서 전쟁으로. 나왔고 네. 지금이 6월 초니까 또 공교롭게도 딱 3개월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개월 정도고 보통 하락폭도 보시면 한 14에서 한 23% 정도.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있고 난 3개월 뒤니까 저희는 이거보다는 좀 폭이 좁은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저희는 생각해서 한 15%좀 많으면 20% 정도. 그래서 계산하면은 대충 한 1700 초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찍었던 그 정도 지수 때.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이격도를 또 봤었죠. 네, 근데 7,100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천 초중반. 7,000 초중반. 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이제 15에서 20% 정도 네. 하락이고요. 제 자료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나와 네, 있습니다. 그 이격도로 봐도 우연찮게 또 비슷해요. 네, 비슷한 정도고 여기 닷컴 버블 때 보면 저희가 그때 130% 이격도라는 건 이제 이동 평균선보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라는 거죠. 이게 계속 혼자 달릴 수는 없으니까 오르다가 좀 쉬었다 오르다 오르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한 130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번엔 130 언제 갔냐 뭐 이거 계속 체크하셔본 투자자들도 있어요. 저도 네. 계속 체크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저번 주에 조금 시그널도 잡았고 저도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뭐 좀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자료도 썼었거든요. 딱 133. 예, 뭐 되게 비슷한 자리에서 조정이 요게 나왔었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국면을 위해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130 보통 130 레벨이요? 정도고요. 네.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자료에 넣었던 건데 한 차트 보시면요. 네. 이게 주가는 이제 닷컴 버블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올라가는데 이격도 고점은 조금씩 떨어져요. 이런 게 이제 기술적 지표에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약간 랠리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격도 얼마냐? 그 사실 그거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저는 한 100 다음에 조금 욕심을 줄여서 한 120 후반 정도부터는 조금 주의할 생각이고 그게 실제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 좀 전반적인 랠리 힘이 약해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130 몇 뭐 이 정도 올라가서 끝났다 그러면 아직은 힘이 남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몇이다 이거 몰라요. 130이면 팔아야 되냐 모르죠. 130 찍고도 사실은 이때도 또 막 잠깐 하락했다 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130 팔았는데 133까지 가네. 물론 지나고 나면 그래도 130 파는 게 낫었죠. 하지만 막상 또 그때는 130에 팔았는데 133까지 간다 이러면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조 지표로 보면서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네. 한 130 정도. 근데 네. 이게 조금 쌓이다 보면 한 그렇죠. 120 후반 네.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뭐 이런 그리고 기준들. 이렇게 네. 쓰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130 정도 넘어가고 133, 102, 132, 1 이때가 사람 포모가 제일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격도가 이 그렇죠. 정도까지 되면 사실 그 정도 네. 벌어졌으면 안 사는 게 맞거든요. 다음 기회를 활용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2월 달에도 했었죠. 그럴 때는 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모에 쫓길 때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면은 굳이 뭐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런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이걸 다 맞출 수는 없고 대신 야 이건 내가 지금은 막 너무 따라 붙으면 안 되겠네. 반면에 이게 이제 이격도가 확 줄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 너무 힘들어 뭐 팔아야겠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선 패닉 바잉 뭐 패닉 셀링 저희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네. 그런 것들 좀 피할 때 보조 지표로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이것만 봤어도 사실은 뭐 120, 130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마 추가 집행은 안 할 수 있었을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 간간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떻게 기준을 좀 봐야 되는지 의견을 네. 들어봤고 요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네, 뭐 같이 이게 보는 차트가 있나요? 다 쓸 수는 없지만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너무 과열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요. 네.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이건 31선을 썼는데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꼭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오히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더 셌었잖아요. 하이닉스보다. 그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과열이 많이 됐었죠. 이건 너무 과열됐죠. 160. 그렇죠? 근데 얘는 이때 같은 기간 동안에 130이 좀 안 됐으니까 이런 때는 뭐 오히려 좀 과열이 덜 된 거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막 네. 가다가 네. 하이닉스가 또 가다가 왜 그렇죠. 하이닉스만 가지? 네. 삼성전자가 또 가다가 네. 뭐 그래서 누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둘 다 좋다라는 대답을 가장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뭐가 더 좋은지 이제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고 탑다운해서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근데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큰 손에 안 보고 하실 수 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에 너무 쫓겨서 막 패닉 바잉하거나 패닉 셀링하는 거를 피하는데 좀 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어떤 지표로 이격도라는 거를 제시를 네. 해주신 거고 네. 또 어떤 거를 최근에 좀 보셨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아래로 심해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6월과 7월 이렇게 지금 보셨던 아니요. 거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는 네.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잘 썼어요. 못 그래서 쓰셨어요? 금요일 아침에 이제 어. 사실 목요일 날 썼는데 네네. 그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내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다. 아마 이격 이그 전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마 네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틀 만에 막 조정이 요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걸 쓰고 나서 네. 거의 뭐 이틀 만에. 그래서 네. 뭐 계속 안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어느 정도 좁혀들거나 아니면 MDD 고점 대비 하락폭이 뭐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까 다 보여드렸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매수 대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급하게 또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조 지표로만 쓰시고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던 이제 펀더멘탈이 어떤 상황인지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뭐 촉발은 지표 네. 고용이 너무 좋네. 예상 대비 막 2배가 나왔네.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물가도 높은데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고용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부담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네. 요게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좀 미국 시장에 차익션을 불렀다. 맞아요. 뭐 네. 이런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의견은 많이 올라왔었다. 네. 그래서 핑계가 좀 좋게 됐다라는 의견도 항상 좀 맞물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은. 뭐 둘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용부터 보자면 고용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 작년 하반기 네. 그때는 뭐 여기서도 아마 3프로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쳤는데 샴의 법칙, 뭐 샴스를 해가지고 실업률. 실업률 네. 올라가서 작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경기 침체 맞아요. 경기 침체에 뭐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게 항상 시장이 이렇게 중간으로 안 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저희는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냥 고용은 그저 그렇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완만하게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게 저희 뷰였어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는 뭐 샴스 룰 해가지고 샴의 법칙해서 뭐 막 하는데 사실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AI 투자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경기 침체에 터져요. 근데 왜 고용 지표를 보면 안 좋았냐. 이걸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뭐냐면 B2C와 B2B. B2C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네. 물품들이죠. B2B는 이제 기업들끼리 기업 거래하는 간에. 것들. 네. 그 두 개가 사이클이 디커플링이 됐어요. 원래 이게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항상 같이 가는데 디커플링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B2B AI는 엄청나게 투자가 좋았죠. 그렇죠? 근데 B2B는 좋아도 고용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도 뭐 17만 명이 넘게 고용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빅테크 다 합치면 17만 명 될까요, 직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럼 고용은 대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가 고용 효과가 크죠. 대부분 B2C 쪽에서 B2B는 고용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B2B라고 하면 이제 HBM 뭐 장 보다가 사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뭐가 안 좋냐? B2C가 안 좋으니까 고용이 안 좋았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전체 경기가 좋으면 B2C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렇다고 뭐 네. 엄청 좋냐 지금이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그냥 좋긴 좋은데 뭐 과열을 걱정할 정도냐? 뭐 그렇지 않죠. 이제 3개월 좋았던 거죠.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뭐 신규 고용만 봐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금 3개월 됐잖아요. 뭐 그렇죠? 평균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오늘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차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 검은색 선은 이제 GDP 성장률이에요. 네.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있으면 분명히 생산을 그만큼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고용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거는 과도하게 내려갔던 거죠, 작년엔. 그렇죠? 지금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올라오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과열돼서 올라갈 거냐?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려면 이제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GDP 성장률을 보면 한 3% 정도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구나. 다만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올해는 좀 회복하겠네. 예, 아주 심플하죠, 논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리지 않아요. 예, 이 정도만 봐도 뭐 분해하고 뭐 정부 고용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보면 좋지만 머리 아프잖아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고용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막 2배 가까이 예상치 대비 나왔지만 네. 질적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실적으로 이번에 좀, 네, 네. 월드컵도 네. 있고 그러면 좀 임시로 생긴 일자리들도 네. 많을 거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정말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지 요 고용 지표를 보고 이거는 물가가 그러면 좌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셨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뭐 세부 항목을 보면은 네. 뭐 월드컵 특수도 분명히 네, 굉장히 네, 큰 영향을 네. 미쳤고 뭐 질적으로도 이렇게 뭐 고임금 일자리는 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걸 막 너무 나눠서 보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그래도 어차피 늘면은 그만큼의 영향이 있으니까. 는 거니까. 근데 뭐 자세히 보셔도 네. 되는데 그건 이제 저나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거고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이 좋아지면 안 좋은 건가요? 주식시장에? 아니죠.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고용이 좋았는데 문제였냐? 고용이 인플레 압력을 유발할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얘기는 고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임금으로 벌면 그렇죠. 뭐 쓰고 뭐 물가가 그럼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썼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금리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 나오고 좀 많이 튀었어요, 미국이. 네. 튀었는데 그래서 얼마냐? 단기 금리는 4.16, 4.2 정도 되고요.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장기물 10년물은 4.55 정도 되는데 뭐 불과 1, 2주 전에 4.7까지 갔었으니까 사실 뭐 아주 새롭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마 3%에서도 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 있어요. 네. 무슨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 작년 5월 저번 달 5월 달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월 달도 갑자기 유가 오르가면서 금리가 튀었었잖아요. 금리가 튀었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도 한 10% 빠졌어요. 10% 장중에 10%더 빠졌죠. 한 14% 빠졌는데 그럼 그거는 위험한 붕괴의 시그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였을까요? 지나고 보면 지나면 저희 항상 매수 찬스죠.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건 맞지만 네. 중요한 건 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진짜로 뭐 다 붕괴니까 도망을 쳐야 되냐 어떤 금리가 붕괴를 만들고 어떤 금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만드는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투자자한테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좀 많이 할애해서 썼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하반기 전망을 준비했으니까 네, 네. 오늘 내용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쓴 게 이제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KB증권이 원래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 이제 뷰를 갖고 있었죠. 맞죠.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더 세게 갔지만 어쨌든 뭐 거의 비쌀 정도로 강세를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는 일방적이었었어요. 일방적. 조정 받아도 이번에 3월 달에도 되게 큰 조정이 나올 거다 생각보다 그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건 완전 찬스 뭐 이랬었죠. 물론 하반기에도 저희는 장이 뭐 괜찮게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리스크 요인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많이 다룬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 자료의 가장 메인 주제인데
과거 130년 역사를 보면은 총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죠. 이거는 네. S&P 500의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버블 붕괴를 만든 요 점 있잖아요. 1929년, 1966년, 2000년. 와. 이때는 도대체 어떤 시그널이 있었길래 주식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붕괴하고 하락했냐, 이거를 봤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네.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그렇죠. 버블. 네, 닷컴 버블이 네. 가장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 네. 있어요. 근데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최소한 이거 3개도 많지는 않지만 100년 동안 3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하락하냐, 이런 질문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뭐 전 많이 받는 질문이 코스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이런 질문이나 언제까지 뭐 샀다가 언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시점에서 맞춰보라고 하면은 맞출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가 그만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야 될지, 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신호를 우리가 좀 네. 바라봐야 될지.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언제가 된다고 하락하거나 주식은 네, 네.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그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그널만 나오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결론만 얻으면은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포인트건 뭐 겨울이 되건 봄이 되건 내년이건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팔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나오더라도 시그널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완벽한 시그널 잡긴 힘들지만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그널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되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이 버블이 쌓일 때는 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버블이 쌓이는 구간에는. 첫 번째, 신기술이 경제를 굉장히 끌고 올라가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요. 새로운 기술. 네. 두 번째, 금리가 낮아요. 아.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금리가 낮아서 성장주에 돈이 가서 신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기술 개발 자체가 생산성 혁명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참조를 막 이루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희망을 갖고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낮은 금리, 첫 번째, 낮은 금리와 그리고 신기술에 의한 성장,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주식시장은 보시면 이게 다 버블이 생깁니다. 네. 지금도 그랬죠. 지난 10년, 15년 동안 여기 이제 낮은 물가와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그렇다면 붕괴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답은 쉬워요. 그 반대.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네. 조건이 무너지면이죠. 근데 우리가 논리학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기둥이 지금 버블을 만드는 지붕을 이렇게 두 기둥이 지탱하고 있어요. 네. 그럼 둘 다 붕괴돼야 지붕이 붕괴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붕괴돼도 지붕이 붕괴될까요? 기둥이 두 개인데 하나만 붕괴돼도 네. 지붕은 그렇죠. 넘어지는 무너지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돼요. 근데 보통 이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금리예요. 그래서 이 3번의 버블 붕괴를 보면은 각기 다 이유는 달랐지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이유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금리의 추세적 상승. 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월가나 뭐 우리나라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상승이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이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올해 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게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999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1999년에 야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버블 붕괴돼.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번 주말부터 그런 얘기도 이때도 많았어요. 실제로 1999년 6월에 드디어 그린스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가가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가던 주가가 주춤치 금리 인상한대 하더니 쭉 하고 빠지죠. 네. 이런 게 뭐 작아 보이지만 뭐 15에서 20%씩 다 하락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런 조정도지 맞아요. 그 당시는 엄청 엄청난 고통스럽죠. 하락이었을 네, 거예요. 엄청 네. 고통스러웠죠. 네. 게다가 지금 이때는 가다 말다 하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99년 6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주가 좀 쉬었지만, 이때 만약에 진짜 팔았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네, 올라가는 그 다음에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네. 얼마입니까? 2배도 넘죠. 지수가 2배 넘게 올라가면
정말 종목들은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거죠. 야, 아까 금리 상승하면은 버블 붕괴한다며. 실제로 금리 상승하고 버블이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번째 금리 상승이 위험하냐는 거예요. 아. 예. 보세요. 이건 몇 번째냐면 다만 말씀드린 5번째와 6번째 금리 인상 사이에서 버블이 붕괴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5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괜찮고 5번째는 피해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네네네. 거죠. 예.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방법 없지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근접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 뭐 이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낸 건데 굉장히 쉽게 그래도 하려고 좀 두 가지 질문을 압축했거든요. 이건 네. 일반 투자자들도 이것만 하면은 대충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알겠습니다. 네. 어떤 금리 상승이 위험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no way back. 이젠 돌아갈 길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야, 이제 no way back 끝났어. 계속 올라갈 거야. 이제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금리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야 이거 좀 올라갔지만 뭐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했지만 그래도 다시 좀 쉴 걸, 다시 떨어질 걸 이런 희망이 있느냐? 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5월에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막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 이건 no way back인가? 아닌가? 이건 아니었죠. 별로 겁낼 필요가 없는 금리 상승이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매수 찬스가 되는 금리 상승이었냐? 금리가 왜 올랐는지 한번 질문하면 돼요. 5월 중순에 금리 왜 올랐을까요? 유가가 튀어 올랐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라기보다는 유가가 오른 게 이제 다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 그리고 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럼 더 봉쇄하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문제야. 이제 재고도 별로 없는데 이제 큰일이야. 큰일이야라고 하면서 유가가 올랐죠. 네. 자, 그러면서 금리가 미국 10년물이 4.7 막 이렇게 올랐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냐? 돌이킬 수 있냐 생각해 보면 되죠.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물가 이제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야. 이럴 수 있냐? 아니죠.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뭐 굉장히 크래시가 나고 경기가 꺾이고 이러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네. 높은 확률로 타코를 하겠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베팅이 제국이기 때문에 안 한다에 베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트럼프가 다시 타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는 다시 하락할 거고 그럼 금리는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진 않고 어쨌든 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no way back이 아니네. way back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거를 뭐 10% 빠지고 타코를 할지 뭐 5% 빠지고 할지 15% 빠지고 그건 모르지만 이건 하락할 때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금리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막 올랐을 때 뉴스는 되게 무섭게 나왔죠. 네. 뭐 10년물 금리가 4.5를 맞아요. 넘었어 어쩌고 하지만 이건 뭐 괜찮네. 좀 하락하면 어느 정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 이제 매도하지 않는 그런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과거에 3번의 버블 붕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3번의 버블 붕괴는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왜 사람들이 틀렸어. no way back이야.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절망을 갖게 됐을까? 이거를 이제 제가 머리 싸매고 이제 몇 달 며칠 잠도 못 자고 찾아봤죠. 이걸 고민하신 거군요. 네, 찾아봤는데 네. 단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 그 기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느낌이 이제 딱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타콜 해주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경기가 꺾이거나 뭐 무슨 뭐 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야 주가 하락하니까 주가 받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 줄게 이렇게 안 돼요. 물가 올라가는데 설사 한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그 뭐 케빈 워시한테 윽박질러서 금리 인하를 했어. 물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오르겠죠.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면 no way back 끝났어. 외통수인 거예요. 외통수. 바둑에서 외통수. 더 이상 갈 데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 네. 뭐 딴 거 해봐야 괜히 내 거 말만 잡히고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금리 상승이 위험하냐? 첫 번째 no way back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물가가 어떠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또 이번 주에 나와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물가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이제 코어를 봐야죠. 왜냐면 이제 헤드라인은 유가는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코어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냐? 그럴 가능성이 낮죠. 예, 물가 조금씩 튀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는 건 아닐 거다. 이제 그 뒤에서 그건 얘기 드릴게요. 네. 일단 그럼 과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과거에 버블 붕괴 3번 있잖아요. 그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여기 1999년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닷컴 버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1999년 6월 이때죠. 이때 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이 겁을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잠깐 하락했을 뿐. 왜 그러냐? 물가 보세요. 2%예요. 뭐 2%에서 2.2%였어요. 겁을 먹었을까요?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뭐 2%대가 뭐 네. 노멀한 거잖아요. 연준의 그럼, 거의 목표치에 아, 가까운. 네. 야, 그럼 이거 뭐 좀 흔들리면은 뭐 금리 인상 중단하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겁을 안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인상 하더라도 그냥 그렇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냥 금리 인상했으니까 나 다 죽어 이게 아니라 노웨이 맥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000년에는 왜 5번째 금리 인상 땐 사람이 2000년 3월 금리 인상 겁을 먹었을까요? 네, 물가 보세요. 3.8. 저게 지금과 비슷한 숫자 같은데요. CPI가 3.8.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유가는 좀 네. 예외니까 아. 코어를 봐야 되는 거. 이따 그건 말씀드릴게요. 어떤 네네. 지표를 보면 네. 좋은지. 코어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2% 중반 후반 뭐 이 정도죠. 코어로. 그 3.8이 그냥 3.8이 아니라 이게 언제 보고 마지막 봤냐. 예. 10년 전에 3.8을 기록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낮은 금리와 기술 개발이 있으니까 주가 그래서 10년 동안 날아갔겠죠. 그렇죠? 당시에 1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가 네. 나온 거군요. 3.8. 네. 3.8까지 빵 찍으니까 이때는 이제 긴축을 세게 하니까 좀 꺾였지만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3월 FOMC 때 이제 다음 FOMC는 더 빅스텝 할 수도 있어. 시장 경고하고 실제로 그 다음 금리 인상은 계속 25bp씩 하다 50bp로 확 올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 네. 물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는 안 하겠구나. 근데 물가가 언제 잡히겠냐? 물가 뭐 한두 달이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최소 1년에서 2년 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났다. 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굉장히 데이터 과거의 거를 네. 막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내리신 결론은 금리 인상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네.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건 맞는데 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어떤 금리 인상인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를 보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갔을 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잠깐 충격 받다가 주식 시장은 그대로 견조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요 5, 6번째 금리 인상이 그렇죠. 좀 위험하더라. 근데 꼭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이렇게 아니고. 세자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물가 상승이 물가가 중요한 동반됐다. 몇 번째는 여기까지가 중요하지 않죠. 결론 그렇죠. 거죠? 설사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안 하더라도 이런 물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키비노 씨가 난 트럼프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 금리 인상 안 하겠어. 야 그럼 박수 쳐. 야 좋다. 금리 인상 안 하니까 주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그렇죠. 안 그러면 할려야 안 할 수가 안 할래 없다. 안 할 수 없어 쟤는. 결국 할 수밖에 없어. 네. 안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연준이 안 하는 거지 장기 금리 튈 수밖에 없겠죠. 물가 계속 올라가는데 누가 그 금리 주고 그 채권을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IQ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도 붕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몇 번 이게 아니라 바로 물가, 첫 번째 물가인 거죠. 네. 물가가 물가가 왜 중요하냐? 아까 네. no way back.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한 거고 뭐 이거 왜 이렇게 올랐는지 배경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하면은 이것만 쏙쏙 꺼도 한 시간은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넘어갈게요. 시간은 재미없으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66년, 71년도 한번 볼게요. 네. 이때도 뭐 뻔하죠, 그렇죠? 물가 치고 올라가요. 이때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막 들어가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죠. 그 이후로는 아시죠? 이거는 뭐 70년대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은 자꾸 그 오일 쇼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오일 쇼크가 맞긴 맞지만 오일 쇼크는 1973년, 4년에 처음 일어났어요. 1차 오일 쇼크가.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물가 6% 넘었잖아요. 때문에 오일 쇼크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플러스하는 영향이 있었던 거지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 올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 뭐 이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한 2가지 정도,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돈이 막 풀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어요.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그러면서 계속 정부의 지출이 늘어났어요.
뭔가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지금도. 느낌이. 네. 예, 두 번째 뭐냐면 이때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린든 존슨 대통령이 The Great Society라는 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펼쳐요. 이 복지 정책이 현대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뭐 메디케어 이런 거 다 이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제부터는 빈곤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이때 그러지 않아도 뭐 베트남 전쟁으로 국채 풀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복지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966년에 3.8을 찍죠. 3.8은 1951년 후에 무려 16년 만에 처음 보는, 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물가였죠. 그리고 두 번째 분기는 70년에 벌어진 70년엔 6.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요, 시장이 금리 뭐 인하해서 다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이게 떨어질까가 앞이 잘 안 캄캄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측이 그래서 안 되는. 예, 전 책을 보면서 네. 투자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는 게 악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그렇죠. 피한다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리스크다. 네. 주말에 아마 이거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차라리 이런 네.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장이 열리니까 맞아요. 차라리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 맞아요. 이렇구나 하지 네. 주말 동안에 굉장히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기는 가치 네. 자체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네.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면은 네. 이거 막 불안 있죠. 어. 두려움, 이런 불확실성이 그걸 주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거. 야, 인플레 올라오는데 이게 뭐, 야, 1년 후에나 금리가 내려갈까? 아니야, 이거 보니까 2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미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여기서 뭐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어떤 금리 인상이냐, 네. 물가 상승이 동반이 되는 그렇죠. 금리 인상이냐가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그렇게까지 안 올리려면 네. 결국에는 종전이 답 아닐까요? 종전도 돼야 되고요. 네. 그 제가 또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종전이 돼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어차피 지금은 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종전을 예상하고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헤드라인 CPI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렇다면 뭘 보면 맞아요. 더 좋을지 네. 제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27페이지 제가 차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코어 CPI를 봐야 돼요. 코어. 그렇죠. 코어는 뭐냐면 이제 식료품하고 유가를 뺀 거죠. 예, 그거에 영향을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빼야 되는 게 쉘터를 빼야 돼요. 그래서 주거비. 주거비는 항상 얘기하듯이 자금이기 때문에 얘를 넣으면 안 돼. 자금은 제거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왼쪽은 이제 그냥 쉘터를 그러니까 주거비를 뺀 코어 CPI고요. 오른쪽은 이제 코어 스티키 CPI라고 그 코어 중에서도 굉장히 있지만 웬만하면 안 올라가는 애. 하지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 애. 예, 이런 만든 스티키 CPI인데 보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가가 막 그 사람들이 겁먹는 물가. 겁먹는 물가가 뭐냐? 뭐 한 10년에 처음 보고 막 이런 물가가 가면은 좀 겁을 먹는다 그랬죠. 20년에 처음 보고. 그러면 왼쪽 노란색으로 했을 때는 한 3% 정도. 그렇죠. 3% 본 게 언제입니까? 1995년 이후에 본 적이 없거든요. 노란색 선.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빨간색 선은 거보다 스티키니까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데 얘도 보시면은 한 3% 초반 넘어가면 3%한 중반 정도 가면은 뭐 이때 잠깐 올라간 거 빼고 나서는 1995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면은 투자자들이 약간 전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스티키 CPI 같은 것들이 3% 초반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뭐 그때 붕괴한다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이거 좀 심상치 않네. 그럼 다른 리스크 요인들을 더 많이 보면서 우리가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꽤 시간이 남았겠죠. 이제 2.8인데. 코어 CPI는 우리가 CPI 발표될 때 네. 알아요. 근데 스티키 CPI가 네. 따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이사님? 발표 아니고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프레드라는 홈피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하는 건데 그건 뭐 공짜고요.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도 되고 그 이제 그거 하기 다 귀찮으시잖아요. 뭐 그러면 뭐 이그전을 이그전. 보면 그렇죠. 제가 뭐 또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밤에 다 잠도 안 자고 또 해주시니까. 이런 거 하고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보면 되고요. 뭐 궁금하시면은 보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뭐 조금 귀찮고 복잡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지금 결론을 그러면 내고 지나가자면 네. 다시 한번 네.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 더 해야 네네네. 돼요. 네, 좋아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려요? 이게 다 까먹을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위험하죠. 근데 그냥 어떤 게 위험한 금리인지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No way back. 그렇죠? No way back. No way back인지 아닌지를 가장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만 얘기한 건데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인플레이션. 그렇죠? 좀 쉽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래도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되고 심플해졌습니다.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가보겠습니다. 어떤 금리 상승이 위험한가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건 이렇게 썼습니다. Breaking to new highs. 신고가. 몇십 년 내 처음 본 물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금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작년이 아니죠. 저번 달 5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월에 막 뉴스가 나와 10년물 국채금리 뭐 4.7% 터치 막 이렇게 대서특필 됐죠. 뭐 4.5를 넘었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4.7, 4.8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국채도 발행해 보고 자금 조달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투자도 해보고. 근데 이거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먹어본 음식은 뭐 이렇게 뭐 먹는데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고 뭐 처음에 이제 롤러코스터 처음에 탈 때가 두려운 거지. 몇 번 타고 나면은 무섭긴 무서운데 뭐 탈만해 알잖아요. 뭐 저기서 꺾이고 뭐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런 거. 그래서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럼 언제 두려움을 갖냐? 제목 써놨죠. Breaking to new heights. 신고가를 뚫었을 때. 이거 본 적 없는데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아까 버블 붕괴 사례를 통해서 한 번씩 볼게요. 하나씩. 네. 1999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99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1999년 6월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뭐 잠깐 두려워했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시장이요. 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5%까지 올렸거든요. 6개월 전에도 5%였어요.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시작한 애란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다 틀렸어. 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왜냐면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본 건데 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렇죠. 그럼 네. 2000년 들어서 왜 두려워졌냐?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다도 있지만 얼마입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6.5까지 올리는데 6.5면은 1991년 초에 보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뭐지? 이거 다 해본 적 없는데? 새로운 거구나. 네, 네. 뭔가 새로운 거. 우리도 네. 그렇잖아. 신고가 뚫고 하면 뭔가 네. 심상치 않은데? 네. 그렇죠. 우리도 코스피도 보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3천 넘을 때까지 뭐 해서 4천 넘고 5천 넘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눈이 번뜩 뜨이는 거잖아요. 예.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다음도 볼까요? 1966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예. 뉴 하이를 빵 찍잖아요. 네. 예. 이게 언제냐면은 이 4.9% 넘은 게 마지막으로 넘은 게 5% 찍은 게 언제냐면은 1930년 이후에 3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거예요. 거의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 그럼 30년 만에 정도 되면요. 이 업계에서 실무진 중에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그죠? 없는 거죠. 네. 예, 본 적이 있어도 뭐 사장님 정도? 뭐 사장님한테 이거 채권 어떻게 발행하셨어? 이렇게 막 물어봐도 아마 사장님도 그럴 거예요. 나 그때 신입사원이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럴 거라고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거 괜찮은 거야?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뭐 리츠 이런 것들이 문제 생긴 것들 아시나요? 네네. 네, 그게 리츠 뭐 이런 게 문제 생겼는데 북유럽 쪽에서 이제 벨기에 이런 쪽에서 생겼는데 그쪽이 이제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20몇 년 내 최고치 막 이렇게 뚫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이건 뭐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 거지? 델타 해지는 어떻게 맞는 거지? 상대방도 델타 해치를 내가 해줘야 돼? 나 저거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네. 금리 얘기를 하다가 환율도 최근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환율이 최고, 네. 원화 약세가 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 환율은 아닌가요? 그건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와. 따로 얘기해야 되고. 또 다른. 근데 제가 연초에 네. 그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될 거다. 주가 올라가면 더 할 거다. 뭐 그게 이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계속 매도하면 어떻게 돼? 환율은 약세 가겠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를 매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언제 환율이 무위험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붕괴하는데 그때 나가는 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 위험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올라가는 건 좀 모든 걸 다 위험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왜 이렇게 되는지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뭐 하락하거나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면은 그게 위험할 거예요. 그때 뭐 경상수지 흑자도 없고 미국수지 흑자도 많이 줄을 수 있겠죠. 뭐 네. 경기가 네. 침체가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환율 갖고는 저도 정말 거의 모든 자산을 되게 전망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고 한 17년, 18년 했는데 환율은 진짜 어려워요. 환율은 다음에 한번 네, 좀 더 제 전문 분야도 자세하게.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식이 큰 맞아요. 문제니까 네네네. 금리 얘기 돌아가죠. 네, 그냥 다 돌아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더 접어들겠습니다. 10분, 12분 정도 10분? 남았어요. 좀 여유 있어요. 네. 네. 그럼 한번 생각을 네.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 네. 아까도 물가도 대충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맞아요. 이렇게 좀 금리도 한번 기준만 좀 잡아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다 위험하냐? 그렇지 않죠. 아까 4.7 찍었는데 오히려 그때 주식 샀으면 또 꽤 먹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위험하냐라고 할 때 올타임 하이.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5.0 넘잖아요. 이게 딱 5.0 찍었었는데 이때 5.0 넘으면은 5.0 넘은 거는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만에 최고치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만약에 5.3을 넘는다 그러면은 2002년 이후에 최고치. 10년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네. 대충 5% 초반 넘어가면은 아, 그것부터는 좀 사람들이 이거 뭐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리스크 요인을 더 열심히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럼 바로 붕괴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번에 금리 상승도 물론 금리 상승은 다 타격을 주지만 뭐 그렇게까지 엄청 위험한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이상한 거? 네. 뭘까요? 아까는 다 거의 기준금리를 많이 봤잖아요. 아, 근데 지금 아니면 10년물. 단기물이나. 네. 지금 10년물이랑 네. 차이가 있죠. 이건 사실은 아직 저희가 딱 정한 건 아닌데 네. 10년물을 보는 거는 이제 케빈 워시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케빈 워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혹시라도 또 트럼프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념 때문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하거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가가 치고 올라갔는데 금리 인상 안 했어. 아니면 오히려 인하했어. 네. 그럼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물가 더 올라가겠나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장기 금리는 튀어 오를 거라고요. 그건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도 이번에 뭐 연준 금리도 봐야 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번 장기 금리도 좀 같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연준 금리가 사실 국채 금리가 더 중요하죠. 시중 금리가 네. 중요한데 심리에 더 타격을 주는 건 제가 볼 땐 연준 금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시중 금리가 뭐 5%다, 뭐 5.1%다 그러면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뭐지? 그런데 금리 인상 올해 6번 뭐 이러면 느낌이 확 오죠. 그렇죠. 막 50bp, 75bp 자이언트 스텝. 2번, 3번.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네. 직관적으로 더 투자들 심리를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단기 금리 보는 게 좋지만 이번에는 장기 금리를 좀 더 무게를 두고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5% 초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5.0. 그러면 뭐 5% 지금 초반 정도라고 네. 볼게요. 그 정확한 수치는 또 그때 네. 가서 또 정해야겠죠. 그 일단 4대에서 5대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시장이 좀 그럴 수 충격을 있어요. 정말 크게 네. 받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 중에 네, 뭐 케빈 워시 어떻게 될지 네, 사실은 뭐 금리 인상도 물론 주식시장의 부담이지만 그게 어떤 금리 인상이냐? 물가에 대한 또 변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사실 갑작스럽게 너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좀 많이 닥친 느낌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FOMC 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케빈 워시의 첫 번째 또 FOMC니까 시장과의 소통이 또 어떨지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 CPI 발표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님의 뉘앙스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로 저는 들리기는 하는데 네.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좀 관망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네.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무서워해야 되냐. 맞아요. 그럼 이거는 구분을 일단 하고요.
지금이 붕괴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까? 그 이격도나 저희가 그 MDD 고점 대비 하락폭 이런 걸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뭐 이격도를 좁히면은 이때부터는 좀 용기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뭐 어느 정도 선이다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뭐 7천에서 지금으로서는 7천 중반 뭐 이렇게 네. 초중반부터는 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선은 네. 아까 제시해 주신 코스피 7천 초반. 뭐 네. 만약에 지금이 붕괴가 아니라면은 네.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 정도면 매력적인 지수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붕괴 조건들을 맞아요. 좀 체크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일까요, 오월 조건일까요?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되느냐, 네. 하나만 해도 되느냐. 엔드. 둘 다. 네. 엔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금리가 이제 올타임 하이, 뉴 하이를 딱 기록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긴장하잖아요. 그 와중에 물가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은 끝났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살진 않았으니까 뭐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 제가 알 수 없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를 보고 이제 옛날에 막 상상해보고 더 많은 기사들을 그 당시 기사를 전 다 찾아봤죠. 보면은 그런 반응들이 나오더라. 금리가 높은데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물가가 뒤에서 막 치고 올라오더라. 그럼 금리가 높은데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고요. 모든 금리 상승을 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몇십 쉽지 년 않죠. 만에 네. 처음 보는 오랜만에 네. 보는 숫자를 치고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네. 사실은 이러면 제 리스크만 더 커지긴 해요. 그냥 금리 상승 위험해요라고 했다가 그냥 뭐 5월 달에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어요라고 하고 그러다 이제 금리 때문에 하락하면 거봐요 내가 금리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쉽지만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투자에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은 뭐 완벽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네. 조금 더 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좀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잊을만 하면 이런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게 노이즈가 될지 정말로 큰 위험의 단초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어떤 시장에 겁을 주고 공포 부과에 들게 하는 일들은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극복하게 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실적, 네. AI 뭐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랙이 만약에 없다면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도 지금 뭔가가 감지되는 게 있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그것도 이제 하반기 전망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하반기 전망 내용 세 꼭지 중에 하나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그런 네네네,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익이 꺾이면 그게 제일 위험하죠. 이익이 꺾이면 제일 위험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익이 꺾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꺾인 거라는 거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익이 꺾인 것도 갑자기 투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YOY 크로스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높은 확률로 올해 3분기가 정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그거를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를 그걸 안 좋다고 봐야 되냐? 그것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익으로 보면 제일 좋지만 알 수 있는 길이 너무 없어요. 제가 뭐 10년 전 해봐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게다가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그걸 배경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저번 달에 잠깐 말씀드렸죠. 빅테크 자체는 스스로 AI 투자를 중단하거나 멈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신 그렇다고 안 멈추냐? 그렇진 않아요. 빅테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가 지금 크게 두 주체가 하고 있죠. 빅테크가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들. 스스로 그 사업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본 공급자예요. 뭐 은행이라든지 뭐 VC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넣는 자금이 있는데 이 빅테크는 못 멈추더라도 이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페이오프 구조가 달라요. 네. 빅테크는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이게 다 내 거야. 하지만 자본 공급자는 그냥 뭐 이자 받고 빌려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박이 나도 난 이자 받고 끝나는 거고 실패하면 원금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럼 자본 공급자가 멈출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똑같은 수익에서도 자본 공급자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다른 대안들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이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꼭지가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그렇고 네. 이미 이렇게 레이스에 경쟁 구도에 들어섰고 네. 막대한 자본을 지금까지 네. 퍼부은 이상 관두지 못해. 뭐 그 막 이런 정도도 거잖아요. 있는데 그거는 네. 너무 약한 논리고요. 어. 그래도 멈출 수 있죠, 안 되면은. 근데 이제 더 강한 논리들이 뒤에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설명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멈출 가능성이 뭐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은 거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로스가 꺾이고 이런 것들을 전망하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 공급자가 자본 공급 조달을 조금 덜하고 이러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익이 꺾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를 봐야 이익이 언제 꺾이는지를 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고요. 아까 버블 붕괴도 무슨 이익이 갑자기 꺾여서 되냐? 아니요. 이런 조건이 되니까 이익이 꺾일 수밖에 없고 투자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들 후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모셔서 네. 들을 얘기가 많아요. 이제 6월이니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더 들어볼 얘기가 많은데 오늘 워낙에 시장에 급락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걸 촉발한 게 금리 매크로적인 이슈다 보니까 또 이은택 이사님 모셔서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또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은택 이사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